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진짜 인연이라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말하고 싶어도 제가 인맥이 좁아서 말할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동안 잘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제 얘기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초록불에 맞춰 교차로를 건너고 있는데 저를 뺑소니차가 치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큰 사고였고 목격자도 많아서 가해자는 금방 잡혔어요. 합의금도 받았고 그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도 했지만 문제는 법적 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난 뒤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죠. 분명 병원 치료도 다 받았는데 온몸에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호전되지 않았어요. 특히 다리를 정말 많이 다쳤는데 그 뒤로 계속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뼈가 안 좋았었거든요. 원래도 관절이 여기저기 많이 쑤시긴 했었는데 차 사고까지 당하고 나니까 정말 비 오는 날이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혼자 살아서 그것도 불가했어요. 주변에 친척이라도 있으면 염치 불구하고 요구라도 해봤을 텐데 저는 정말 저 혼자였거든요. 부모님은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고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도 몸이 아프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완전히 제 손해였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요양보호사를 추천하더라고요. 요즘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를 많이 보내주니까 한번 알아보라길래 저도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센터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이 지나자 요양보호사가 집에 왔어요. 저는 직장에서 언니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적겠지 생각했어요. 동년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제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셨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젊을수록 인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체력 하나는 정말 좋아요.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요양보호사는 정말 부침성이 좋았어요. 어찌나 살가운지 말도 많이 걸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젊으니까 제가 너무 편했어요. 저를 정말 어찌나 잘 돌봐주는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 걱정했었거든요. 혼자 사니까 혹시 막대하면 어쩌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요양보호사는 정말 잘해주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그날 바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말벗을 해주는데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감동할 정도였어요. 제가 혼자 사니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아지는 완전 육아나 마찬가지예요. 산책도 매일 시켜주고 놀아주고 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야 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강아지에게 전보다 못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오래 키운 아이라 애정이 매우 깊었는데 어디 보내지는 못하고 항상 안쓰러웠어요. 아픈 몸으로 산책을 해도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그게 참 미안했거든요. 강아지가 참 똑똑해서 제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 예전처럼 보채지도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강아지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이 쓰여서 힘들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강아지를 정말 많이 돌봐주었어요. 산책을 하루에 3번이나 나가고 아프면 자기가 데리고 병원에도 갔어요. 사료랑 간식도 매번 챙겨주었고요. 제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에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점점 요양보호사와 저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저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가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물론 강아지가 있어서 괜찮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요. 어느 날은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주위에 유명한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가시겠어요? 저야 너무 좋아요. 어머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노력해 볼게요. 항상 고마워요. 제가 혼자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가 딱히 있지 않으니 어디 놀러 갈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놀러 가자고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니까 나름 아픈 몸을 이끌고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오더니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준비해 왔대요. 저는 정말 저때 감동했어요. 그렇게 도시락도 각자 챙겨서 공원에 놀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저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공원에서 사람들 공연도 보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강아지도 데려갔는데 강아지도 이런 큰 공원에 오니까 신난 게 보이더라고요. 신나서 뛰노는데 그동안 데려오지 못했던 게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와 요양보호사는 유대감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업체에서 불렀는데 이제 제 돈을 주면서 따로 불렀어요. 제가 식당에도 일을 나가고 건물에서 청소도 하면서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통장에 모았었거든요. 왜 돈도 써본 사람이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쓰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냥 정말 제가 살기 위한 의식주를 빼고는 모아놓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다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돈을 버는 건데 안 쓰고 모아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에게 말했어요. 요양보호사 이름은 미영이에요. 미영이는 저에게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영이라고 불렀어요. 미영아, 우리 강원도 갈래? 강원도요, 어머님? 너무 좋아요. 돈은 다 내가 낼게. 그동안 나는 돈을 벌어도 모으기만 하고 쓰지를 못했어. 저와 미영이는 그렇게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둘이 어디 갈지 미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획을 세웠어요. 참, 미영이는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남편하고는 이혼했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혼자 키우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딸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도저히 주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린 여자아이들만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드는 편인데
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그래서 지갑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딸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미영이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되나요? 사실 은지가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은지에게 바다 가자고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정말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나도 혼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살았는데 이렇게 같이 갈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셋이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갔어요.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못 걸을 정도는 전혀 아니어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신나는 마음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미영이의 딸은 기차를 처음 타본다고 하더라고요. 셋이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바다를 봤는데 정말 파도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바라만 봐도 좋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도 없이 바다만 바라봤어요. 불필요한 생각도 없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를 느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앞으로도 종종 시간 내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의 딸도 신나서 바다에 발을 담그고 놀더라고요. 셋이 같이 바다에 있는 식당도 갔어요. 유명 횟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풍경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니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영이에게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친정엄마랑 딸이랑 온 거야? 아유, 너무 좋겠다. 저는 당황해서 미영이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그냥 살며시 웃더라고요. 기분이 나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래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상 여행이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외롭더라고요. 혼자 살았던 기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긴데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미영이와 유대감도 더 쌓고 있었는데 제 다리가 좀처럼 낫지를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다리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통사고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아파했어요.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혹시 모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돈 관리를 하려면 은행에 가야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꼭 돈을 빼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인출하고 다른 통장에 넣어야 하는데 다리가 정말 그날따라 더 아픈 거예요. 미영이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같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인출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선뜻 나서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영이가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영이가 나타나고 제 삶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영이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불러주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미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미영이는 바로 돈 거래를 해주었어요. 저는 이미 미영이한테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대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뒤로도 미영이는 집에 자주 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항상 올 때마다 반찬도 많이 만들어 오고 과일도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관공서에 가야 할 때도 매번 동행해 주었고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은행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자연스럽게 제 재산을 미영이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여행도 같이 다녀서 저도 모르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미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보름 동안 딸아이와 여행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봬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잘 다녀와. 저는 미영이가 딸과 여행을 간다길래 나름 신경 써서 용돈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영이가 연락이 없을 때 제가 고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글쎄, 미납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납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으로 가서 확인했죠. 다리가 아파서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도착해서 확인하는데 글쎄 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되었다고 은행원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돈이 하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전산상으로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인출 기록이 있네요. 혹시 인출하고 까먹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카드에서 돈을 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칠에 걸쳐서 돈을 빼는 흔적이 있어요, 고객님. 이거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누가 제 카드에서 저의 전 재산을 며칠에 걸쳐서 인출했다는 거예요. 일단 은행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게 되었죠. 경찰이 와서 같이 가서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라곤 미영이밖에 없어서 미영이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미영이는 딸과 여행 중이라 차마 전화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겨우 경찰서에서 상황 설명을 했죠. 경찰은 그럼 현금 인출기를 CCTV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가하게 되었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범인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착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영이가 있었어요. 바로 미영이가 제 전 재산을 가져간 그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영이라니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제가 놀라서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자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영이가 맞나 계속 생각했어요. 경찰이 다가와서 저를 일으켜주더니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감시 카메라를 봤더니 며칠에 걸쳐서 현금을 꺼내간 모습이 다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연락했더니 순순히 인정하더래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뢰했는데 저한테 저럴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심지어 저희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누구보다 미영이가 잘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건물 청소를 했던 것을 미영이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해서 몸이 빨리 망가졌다고 안타깝다고 했던 것도 미영이에요.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서 형사님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형사님은 이미 미영이가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슬펐다고 표현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미영아, 정말 네가 내 돈 가져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사실 맞아? 저 맞아요.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래. 최경아, 기억하죠? 뭐? 30년 전 엄마가 버리고 간 딸 최경아. 기억하냐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 힘이 풀려서 또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살면서 저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경아, 그게 제 본명이에요. 설마 기억 못하는 건 아니죠, 엄마?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일단 제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자 형사는 다음에 오시라고 돌려보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건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고 서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영이, 아니죠. 이제 경아라고 해야 할까요? 둘이 같이 나왔는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둘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아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아는 경아 말대로 제가 30년 전에 시댁에 놓고 온 딸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결혼 생활 얘기를 먼저 해야 해요. 사실 도망치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제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자 독립하게 되었죠. 독립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살겠어요. 갓 성인이 된 저는 대학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어디 시장 골목에 있던 백반집이었어요. 아직도 그 가게가 기억이 나요. 집이 없어서 가게가 문을 닫으면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손님 중 한 명을 저랑 이어주셨죠. 저는 정말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너무 좋다기보단 그냥 저는 가족이 생긴다는 게 좋았어요. 저도 드디어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살면서 항상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제 부모님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차피 갈 곳도 없겠다. 결혼하게 되니 정말 좋았죠. 그런데 저만 좋았었나 봐요. 남편은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매일매일 술을 마셨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홀 시어머니와 살았거든요. 정말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가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저를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결혼했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셨죠. 일어나서 집 청소를 조용히 다 끝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저는 계속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제가 만드는 요리에는 또 어찌나 간섭이 심한지 먹어보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대로 버린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심하셨어요. 옷을 입으면 뭘 그런 옷을 입냐 하시고 요리하면 이게 요리냐고 하시고 본인은 놀러 다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됐어요. 보육원 출신인데 친구도 없지? 나갈 일도 없잖아. 집에서 살림해야지 어쩌겠어.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빨래를 하면 얼룩이 다 지워지지 않았다고 다시 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시키니까 힘들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남편은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멀쩡했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이중인격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멀쩡하게 만든 요리를 다 버리라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남편이 저러겠어?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남편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내 아들. 마누라 잘못 만나서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안 그래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매일 밤 난리를 쳐서 잠도 못 잤는데 새벽 기상을 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꼭 만들고 싶어서 아무리 이렇게 미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고 싶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돈이 없으니 어디 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버티는 도중에 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임신 기간에도 제가 힘들어하면 시어머니는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왜 이렇게 티내냐고 불편해 하셨어요. 제가 입덧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덧하면 보기 싫다고 숨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입덧이 제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댁이 제사를 지냈었어요. 남편은 외동이라 조상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서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제사상을 다 차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임신하니까 몸이 무거워서 제사상 차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 몇 개를 제가 못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는 아니고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보시기엔 별로였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유서 깊은 우리 집안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남의 집 망하게 할 일 있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뻔히 임신한 것을 아시면서 그러시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임신은 너만 하니? 나도 네 남편이 임신했을 때 혼자 이거 다 했어. 아니, 나는 더 했어. 이거 하나 못하는 애가 어떻게 애는 키우려고 그래? 제가 대답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렇게 싫어해도 나중에 막상 아기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덜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자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제 아이의 성별이 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미워했었는데 제가 딸을 낳으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하필 바로 옆집 아이는 아들이었거든요. 매일 저한테 그 옆집 며느리와 비교를 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남편한테 잘하니까 아들을 낳더라. 너도 남편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아들이 오는 거야. 매일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한테 잘해라, 네가 못났다, 그러니까 딸을 낳지 등의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이걸 몇 년 동안 들으니까 정말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시하려고 해도 같이 사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경제력이 있으면 몰라도 저희 생활비가 다 남편한테 나오니까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은 돈을 벌어보려고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에서 남편을 내줘야 아들이 생기지. 그렇게 밖으로 놔뒀는데 아들이 오겠어? 저한테 그러면서 식탁에 있는 귤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도 돈을 벌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속상했어요. 또 저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딸아이한테도 정말 심하셨어요. 옆집 손주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집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뭐 맛있는 게 선물로 들어오면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아기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맨날 그 집에 놀러 가서 아들 낳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제 얼굴을 보고 짜증을 내셨어요. 집안이 이 꼴이니까 아들을 못 낳지. 심하면 제가 해놓은 빨래를 일부러 먼지나 쓰레기를 뿌려서 더럽히고 다시 하게 시켰어요. 이러한 행동은 딸아이가 크면서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저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더 심해졌어요.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 도박까지 빠졌거든요. 벌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도박에 빠져 그날 일당을 다 날려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하지 않아요? 아기도 있잖아.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뭐, 나한테 왜 그래? 저는 최대한 조용히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저희 방으로 오셨어요. 역시나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지. 네가 제정신이니?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대꾸를 하게 된다면 분명 더 난리칠 거였거든요. 그냥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부엌으로 가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잘해야 우리 아들이 기가 살지. 최대한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아이가 깰까 무서워서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구박해서 돈을 집으로 안 갖고 오니 넌 먹지 마. 먹을 자격도 없다. 정말 저를 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 걸 보는데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졌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뭘 먹을 때마다 구박하고 남편만 칭찬하고 저를 싫어하셨던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만약 경아를 두고 간다면 경아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을 것 같았어요. 제가 당하다 못 견뎌서 도망가는 건데 딸을 놔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딸을 데리고 가면 혼자가 아니니까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나면 그때 딸을 데리고 가야지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경아를 데리고 가면 제가 당장 가진 게 없으니까 더 경아를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두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그동안 몰래 모아놓았던 봉투를 꺼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칠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봉투를 꺼내고 옆에 미리 싸놓았던 짐을 들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정말 별거 없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제 것은 딱히 뭐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돈 봉투만 잘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돈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경아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아를 먼저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보고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경아야, 쉿. 엄마 금방 올 거야. 경아 찾으러 올 거야. 엄마, 가지 마. 경아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경아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아를 끌어안고 귀에 바로 속삭였어요. 경아야, 엄마 정말 찾으러 올 거야. 딱 10번만 기다려. 엄마가 경아 데리러 올 거니까 그동안 조금만 참아, 알겠지?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경아를 두고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집을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날의 그 골목길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울음소리가 집에 혹시라도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길에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울고 일어나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향했어요. 무작정 버스 터미널에 가서 제일 빠른 버스를 탔어요. 저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내렸어요. 일단 여관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기 시작했죠. 일단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지역 시장에 가서 일을 구했어요. 처음 며칠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여관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져 가고 힘들어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에 식당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일을 나갔어요. 식당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저를 종일 옆에서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한결 나았어요. 원래 몸이 힘든 것은 참아도 마음 힘든 것은 절대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경화가 떠올랐어요.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경화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미리 사정을 말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다 채우고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경아를 데리러 갔어요. 비록 제가 여관에서 살고 있었지만 돈을 좀 모으고 나면 경아와 어디서 살지까지 미리 알아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그 새벽에 경아를 놓고 나와서 무조건 경아는 제가 키울 예정이어서 경아를 데리러 가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렇게 경아를 다시 볼 생각에 설레서 슈퍼에서 과자도 샀어요. 경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도 사고 몰래 시댁으로 갔어요. 사실 제가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갔어요. 버스를 타는데도 너무 심장이 떨렸어요. 침착하게 청심환을 먹고 모자를 푹 눌러 썼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복장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경아만 되찾아와야겠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혹시 이사 오셨어요? 원래 사시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누구세요? 저는 모르죠. 그냥 이사 왔는데. 얼마 전까지 거기에 살던 시어머니와 남편과 경아는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울자 옆집에서 나와 보더라고요. 어머, 세댁. 아주머니, 우리 경아 어딨어요? 저 제 딸 데리러 왔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해서 아주머니가 입으신 치마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엉엉 울며 제발 알려달라고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저를 쳐다보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너무 상실감이 컸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사람들 다 쳐다본다. 옆집 아주머니는 원래 살가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아시고 남몰래 챙겨주시기도 하셨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맨날 아주머니의 며느리와 비교하면 새댁도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옆집에 들어가서 들은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집을 나가고 며칠 동안은 저를 굉장히 많이 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도박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도박장에 가서 크게 잃었었대요. 그러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액수가 매우 컸다고 해요. 깡패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못 견뎌서 이사 가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끝까지 도움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아주머니, 그러면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 정말 우리 경아 데리러 왔어요. 제가 데리러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 정말 찾으러 가야 돼요. 세대가 안쓰러워서 나도 말해주고 싶은데 전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정말 새벽에 왜 내가 경아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걷는데 너무 슬퍼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우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정말 경아만 데려올 수 있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시 봐도 좋았어요.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약속까지 하고 우는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온 건데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생사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터미널에 갔는데 버스를 타기도 싫더라고요. 터미널에서도 버스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직원이 제가 걱정됐는지 다가와서 혹시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식당 일을 하는데도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도 하게 되었고 결국 식당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경아를 살면서 다시 못 보는 그 자체가 더 암담했어요. 이렇게 경아를 다시 못 보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일을 안 하고 사니까 더 경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힘들게 힘든 일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야 집에 와서 잠만 잘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도 언젠가는 그래도 경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말 그대로 버텼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어도 경아 하나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경아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줘야 하니까, 예쁜 옷 입혀야 하니까,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경아를 다시 못 만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만날 줄이야. 제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면 경아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경아도 저를 잡고 울었고요. 둘이 계속 울었어요. 경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나 그 말 믿고 어린 시절 버텼어.
하루만 자면 엄마가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 아빠랑 할머니가 나 구박해도 엄마가 다시 올 거니까 꾸역꾸역 붙어 있었어. 그런데 엄마 절대 안 오더라. 진짜 나 혼자 창문 밖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알아? 매일 밤 빌었어. 제발 엄마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런데도 안 왔어. 이럴 수가. 경아가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사실 혼자 살면서 경아가 저를 기억할까 싶었거든요. 차라리 약속도 못 지킨 엄마가 너무 미울 텐데 내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경아의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 경아를 요양보호사로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가끔 혹시 싶었지만 아니길 바랬던 것도 같아요. 어쩌면 경아 인생에서 저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엄마, 정말 너무 밉더라.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래? 할머니가 나 정말 많이 괴롭혔어. 지금은 죽었는데 죽어도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 나한테 뭐만 하면 그러니까 네 엄마가 도망갔다고 하더라. 엄마 욕도 얼마나 하던지 아빠도 그 뒤로 도박을 계속했어. 그러다 나 고등학교 때 죽었어. 아빠 죽었을 때도 안 슬펐어.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 엄마, 그거 알아? 나 할머니 아빠 죽었을 때 슬픈 마음은 전혀 안 들었는데 혹시나 엄마가 장례식장에 올까봐 그거 하나로 기다렸어. 찾아오는 조문객 맞이도 잘 안 했어. 나는 엄마만 기다렸거든. 혹시라도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나가서 몇 번을 돌기도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도 딸을 낳았어. 딸을 낳으니까 정말 이상하게 엄마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됐어.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 이건 그냥 엄마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 찾아온 거야. 물론 쉽지 않았어. 흥신소에 몇 번을 갔는지 몰라. 버는 돈 다 거기에 썼어. 그런데 엄마를 찾아왔더니 엄마는 다리가 아프고 편하게 살지도 않더라. 차라리 좀 잘 살지 그랬어. 내가 대놓고 원망하게 부자가 됐어야지. 왜 이러고 살아, 왜? 경아도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경아야, 나는 정말 평생을 그리워했어. 이 돈 다 넣어주려고 모은 거야. 너 가져. 경아는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더라고요. 사실 그 돈 딸아이 때문에 훔쳤어. 딸이 좀 아팠거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랬어. 이제 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 엄마는 그때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겠지. 내가 지금 딸아이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정말 자식이 뭐라고.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경아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울 수 있나 신기했어요. 경아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죽기 전에 찾아와서 오히려 고마워. 엄마 정말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어. 뭘 죽어? 죽어? 누구 마음대로 죽어? 엄마 나 또 버리고 갈 거야? 경아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너무 경아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돈으로 경아 딸아이, 손녀의 병원비를 냈어요. 다행히 급한 수술을 했더니 상태가 매우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아가 무슨 소리냐며 자기가 다 갚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경아를 떼어놓고 온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아가 그럼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손녀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살며 서로 평생 살자고 했어요. 돈은 우리 생활비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당연히 좋으니까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일만 생겼어요. 경아랑 저는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아의 신생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절대 제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잖아요. 경아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경아에게도 참 너무했더라고요. 저를 괴롭혔던 것처럼 경아도 괴롭혔대요. 그리고 매번 경아에게 제가 도망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경아는 들을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경아가 저에게 일기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래요. 거기엔 저를 보고 싶다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그걸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아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이걸 준 이유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처럼 저희는 요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경아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녀에게 대신 해주고 있어요. 경아도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딸에게 해주면서 치유를 받고 있대요. 놀이공원을 가거나 다 같이 바다를 가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사소하게는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거나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풍선도 사고 솜사탕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더 슬펐던 것은 경아의 표정이었어요. 손녀 때문에 간 놀이공원이었는데 경아가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슬쩍 물어보니 사실 경아도 처음 간 거였대요. 저보고 아줌마 돼서 와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도 대답해 주었어요. 할머니 돼서 처음 와도 재밌다. 경아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서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요즘 정말 즐거워요. 물론 그럴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경아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절대 원망 안 해.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냥 다 잊고 우리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고 살자. 경아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제라도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더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 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경아에게 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와서도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냥 슬픈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죽은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돼요. 그동안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많이 마음이 괜찮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경아가 처음에 저를 찾아오려고 흥신소에 연락했을 때는 정말 너무 복수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막상 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너무 미웠대요. 혼자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아가 저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아는 오히려 제가 본인을 잊고 사는 것보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을 때 속으로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왜 몸도 아프고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살았는지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저와 여행 갔을 때도 즐거우면서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녀를 정말 예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손녀의 나이가 딱 제가 경아를 시댁에 놓고 나왔던 나이예요. 저는 경아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지 못했을 때 이후로 저 나이대 여자아이만 보면 하염없이 바라보고 했어요. 당연히 경아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손녀를 처음 봤을 때도 경아가 생각나서 예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아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이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과거는 과거니까 저희는 요즘 아주 즐거워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연말이 싫었거든요. 다들 가족과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소중한 딸과 손녀가 있으니까 명절과 생일 같은 기념일들이 좋아졌어요. 다가오는 연말도 벌써 기대가 돼요. 예전에 경아를 키울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아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셋이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경아가 제 딸인 것을 모르고 갔던 강릉 바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경아는 식당 주인이 가족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셋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정말 저희는 가족이라곤 서로가 서로밖에 없거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경아는 남편과 이혼했으니까요. 사진을 찍고 거실에 아주 크게 걸어놨어요. 사진 한 장이지만 정말 큰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왜 가족이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가족이요. 평생을 원했던 가족을 얻게 되니 요즘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는 서로에게 잘하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려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경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지 못한 사랑, 지금 표현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손녀는 아무 걱정 없이 크도록 저와 경아가 많이 노력할 거예요. 경아에게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아는 놀랍게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대요. 그리고 경아는 제가 다시 찾아갔다는 사실을 몰랐었잖아요. 제가 말해주니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아가 저를 용서했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저희가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저의 얘기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가족이 있으시면 서로 사랑한다고 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저희가 이제 행복하듯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나중엔 다 잘 풀리실 거예요. 저 같은 일도 있잖아요. 힘드실 때 제 얘기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요.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